2000년 3월입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목적지는 제주도입니다. 부모 서명은 또박또박 적혀 있고 담임교사는 아무 질문 없이 도장을 찍습니다. 당시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봄방학도 아닌 시기였지만 제주도라는 말에 사람들은 그저 부럽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갑니다. 출석부에는 체험학습이라는 말만 조용히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기 힘든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 가족은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도 배도 타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모두가 믿었던 그 제주도는 왜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출석부 위에 찍힌 체험학습 도장. 그것이 그 아이가 학교에 남긴 마지막 흔적입니다. 그 가족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에 띌 이유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 그들이 살던 곳은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복도식 구조에 세대수는 200가구 남짓. 서로 얼굴은 익숙하지만 굳이 말을 섞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누가 사는지 정확히 몰라도 별 문제 없는 곳이었지요. 그 가족은 14층 복도 끝에서 두 번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끝까지 걸어가야 도착하는 위치. 사람들이 자주 오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이웃들의 기억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조용했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아침에 가끔 마주치면 인사는 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딸이 있다는 건 알았죠. 5학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복도에서 떠드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특징이 없다는 것이 이 가족의 유일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가족은 결코 드물지 않았습니다. IMF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수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표정까지도 줄인 채 그저 조용히 버티며 살던 시기였습니다. 아이의 담임교사 역시 같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 나이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거나 수다를 떠는 모습은 거의 없었어요.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성적도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간 정도였지요. 정말 평범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아이의 자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교실 구석, 책을 펴놓고 혼자 앉아있던 모습입니다.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깊게 어울리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늘 한 발짝 떨어진 위치에 있었지요. 부모와의 연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과 통화한 적은 몇 번 있었어요. 항상 짧게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묻기도 전에 통화는 끝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느껴진 적은 없었다고 교사는 말합니다. 그저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을 뿐이죠. 같은 반 아이들의 기억도 비슷합니다. 조별 활동할 때도 뛰는 건 했어요. 근데 자기 의견은 거의 안 말했어요. 쉬는 시간에 같이 놀자고 하면 가끔 따라오긴 했는데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 생일 파티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초대해도 집에 일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학교 행정실 직원도 그 가족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전화 오면 용건만 말하고 바로 끊으셨어요. 불만도 없었고 요구사항도 없었어요. 학부모 상담 주간에도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로 간단히 대신했습니다. 그 시절 학교와 가정의 연결은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는 일부만 가지고 있었고 가정통신문은 부모 서명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집 앞 복도는 더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쌓인 적도 없었고 신문이나 우유 배달 흔적도 없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쇼핑은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였고 대부분의 물건은 직접 사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밤에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이 얇은 편인데 그 집에서는 정말 조용했어요. TV 소리도 거의 없었고 설거지 소리 정도가 가끔 들렸을 뿐이에요. 초등학생 딸이 있으면 학원 다니는 소리나 피아노 소리라도 들릴 법한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관리사무소 기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층간 소음 민원, 주차 문제, 공용 공간 문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정확히 납부되었습니다. 연체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은 없다는 점입니다. 기억되지 않을 만큼 평범하고 문제 삼기 어려울 만큼 조용한 사람들. 누군가 물으면 사람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애가 있었나? 2000년 3월 체험학습 신청서가 제출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석부에는 체험학습이라고 적혔고 아이들은 제 제주도 갔대라며 그저 부러워했을 뿐입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학교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담임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보냈지만 반송되지 않았습니다. 우편함에 그대로 쌓여 있었을 뿐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말합니다. 관리비는 자동이체로 정상 납부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살아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불은 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낮에는 원래 안 켜잖아요. 신문이 쌓였는지 보려 했는데 원래 신문을 안 보던 집이었어요. 모든 것이 애매했습니다. 분명 이상한데 확실히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4월이 되었을 때 학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집 문을 엽니다. 집 안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떠난 흔적은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 리모컨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주방도 깨끗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된장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아이 방 책상 위에는 3월까지의 교과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당시 유행하던 가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색은 이미 발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사라졌다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출 또는 자발적 이주로 추정. 그리고 그 가족의 이름 옆에 조용히 수배라는 두 글자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급하게 찾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주도에 갔다고 체험학습 신청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2000년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5학년 2반 출석부에 담임교사는 또박또박 적습니다. 체험학습. 그리고 그 옆에 괄호를 치고 제주도라고 덧붙입니다. 아이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얘 제주도 간 거 맞아요? 응. 체험학습 신청서 냈어.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우와, 부럽다. 나도 제주도 가보고 싶은데. 교실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질문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제주도라는 세 글자가 모든 설명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당시 제주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섬이었고 한라산과 바다, 그리고 TV 광고 속 꿈의 휴양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학기 중에 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 대신 부러움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출석부에는 같은 글자가 반복됐습니다. 체험학습. 담임은 출석을 부르며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건너뜁니다. 아이들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아, 제주도 가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학교에서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멀었고 여행 중에는 연락이 늦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휴대전화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집 전화가 전부였고 여행지에서는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담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쁘겠지. 여행 중이니까.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석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체험학습. 교무실에서 옆반 교사가 말을 꺼냅니다. 입안에 제주도 가네 있지? 응. 체험학습이래. 요즘은 그런 집도 있나 봐.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일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제주도였기 때문입니다. 3주가 지났을 무렵 아이들이 먼저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야, 얘 아직도 안 와? 제주도에 이렇게 오래 있어? 이사 간 거 아냐? 담임은 웃으며 말합니다.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은 아이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한 말이었습니다. 3주는 길었습니다. 체험학습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담임은 다시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출석 상황 확인을 위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교감이 담임을 부릅니다. 그 학생 아직도 연락 안 돼? 네. 계속 안 받으세요. 제주도를 한 달씩 가나? 그 질문이 처음으로 공기 중에 남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주도라는 말이 너무 오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2000년 4월 학교는 마침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체험학습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목적지가 제주도라고요. 구체적인 주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연락처는요. 집 전화뿐입니다. 경찰은 바로 확인에 들어갑니다. 항공사에 문의합니다. 그 가족 이름으로 된 제주도행 항공권은 없습니다. 배편도 확인합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호텔과 펜션, 주요 숙소에도 연락합니다. 머문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찰은 다시 학교에 말합니다. 그 가족, 제주도에 간 기록이 없습니다. 이 순간 모든 전제가 무너집니다. 제주도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제주도라는 말만 진짜였고 그 내용은 거짓이었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제주도였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주도는 의심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는 목적지였기 때문이죠. 그 말 하나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본격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생활 기록을 추적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3월 19일을 마지막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금은 없고 자동이체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 전화 기록도 3월 20일 이후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모든 생활의 흔적은 그날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실종 가족, 최종 확인일 2000년 3월 20일, 신고된 목적지로의 이동 흔적 없음. 그리고 수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주도가 아니라면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사이 5학년 2반 출석부에는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체험학습. 그 옆에 조심스럽게 적힌 글자. 소재 불명. 제주도라는 말은 한 달 동안 의심을 덮었고 질문을 멈췄고 시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한 가족은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그럴듯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한 단어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2000년 4월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본격적인 실종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들은 어딘가에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살면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3명이 함께 움직인 가족입니다.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지요. 경찰은 가장 먼저 금융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00년 당시 신용카드는 이미 일상적인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주유소에서도, 식당에서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여행을 가면 카드 사용은 더 늘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기록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3월 19일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3월 19일 오후 4시 32분 집 근처 주유소에서 2만 원어치 주유. 그게 전부였습니다. 3월 20일, 21일, 22일, 그리고 그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카드 결제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요즘 세상에 카드 한 번도 안 쓰고 한 달을 산다고요. 가능성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현금을 미리 인출해 둔 경우입니다. 경찰은 은행 계좌를 조회합니다. 하지만 3월 20일 이후 출금 기록은 없었습니다. ATM 인출도 창구 출금도 없었습니다. 3월 19일까지의 기록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고 카드값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 가정의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부터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유일하게 이어진 것은 자동이체뿐이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미리 설정해둔 돈만 기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다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큰돈을 인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3월 한 달치 내역을 전부 다시 살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 인출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10만 원, 20만 원씩 생활비 수준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아무 금융 기록도 없이 한 달 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은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 집 전화는 모든 가정의 기본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일부만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연락은 집 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3월 통화 내역이 출력됐습니다. 3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정상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친척과의 통화,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 오후 2시 17분을 마지막으로 모든 기록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학교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체험학습 확인 전화였고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23초, 짧고 평범한 통화였습니다. 그 이후 전화는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발신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중얼거립니다.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한다고요. 이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당시에는 집에 핸드폰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 한 대가 확인됐습니다. 사용 기록을 살폈습니다. 3월 19일까지는
정상적인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회사로 추정되는 번호, 짧은 문자 발신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20일 오후 3시를 마지막으로 기지국 접속이 끊겼습니다. 전원이 꺼졌거나 배터리가 나갔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것입니다. 3월 20일 오후 3시. 이 시각은 그 가족의 모든 통신이 완전히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우편물도 확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 협조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가정통신문, 요금 청구서, 광고 전단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월 20일 이후 배달된 우편물이 한 달 넘게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우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긴 했죠. 우편함이 꽉 차 있길래요. 근데 여행 간 집도 많잖아요. 제주도 간 줄 알았어요. 차량 기록도 추적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차량은 1997년식 은색 소나타였습니다. 세 식구가 이동하기엔 충분한 차였습니다. 하이패스는 없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차량은 톨게이트에서 직접 요금을 냈습니다. 경찰은 전국 톨게이트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하나의 기록이 확인됩니다. 3월 20일 오후 4시 47분 서울 방향 톨게이트 통과. 그 시각 그들은 분명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나갔는지,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00년은 CCTV가 지금처럼 많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있어도 화질이 낮아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차는 고속도로 어딘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지막 흔적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간다고 말한 적 있니?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원래 말이 별로 없었어요. 담임도 기억을 더듬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낼 때도 아주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멍해 보이긴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고도 예고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도 말합니다. 3월 19일 퇴근할 때까지 아무 이상 없었어요. 내일 휴가라고만 말했죠. 아파트 경비원도 같은 말을 합니다. 3월 20일 아침에 세 분 다 나가셨어요. 짐은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표정도 평범했어요. 모든 기록은 3월 20일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카드도, 통장도, 전화도, 차량도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것처럼 모든 흔적을 그날에서 끊어 놓았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명단에 그 가족의 이름을 올립니다. 전국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제보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잊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아파트에서도 그 가족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결국 잊어버립니다. 기록이 비어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세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2000년 봄, 한 가족은 조용히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제주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비어있는 시간 속으로 말이죠. 2000년 5월입니다. 수사는 명백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도 없었고 통화 기록도 없었고 확실한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은 3월 20일 오후 4시 47분 톨게이트를 통과한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제주도 기록은 확실히 없습니까? 네. 항공사, 선박사, 렌터카, 숙박업소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 가족 명의로 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제주도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주도가 아니라면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2000년 당시 여행 예약 방식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인터넷 예약은 막 시작된 단계였고 대부분은 여전히 전화나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습니다. 특히 펜션이나 민박 같은 소규모 숙소는 전화 예약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말합니다. 전국 숙박업소에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내보냅시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이 가족 이름으로 예약이나 투숙 기록이 있는지 전부 확인해 주세요. 공문은 전국으로 퍼졌고 각 지역 경찰은 관할 내 숙박업소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답은 거의 같았습니다. 없음, 기록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호텔도, 모텔도, 여관도, 민박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열흘째 되던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남해안의 작은 경찰서였습니다. 서울청 맞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실종 가족 사건 관련해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수사관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어떤 제보입니까? 저희 관할에 있는 작은 펜션 주인이 예약 장부를 확인하다가 이름이 일치한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언제 예약입니까? 3월 15일입니다. 숙박 날짜는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수사관이 되묻습니다. 3월 20일이요. 네, 실종 당일입니다. 그 순간 수사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팀은 바로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차로 5시간이 넘는 거리,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를 한참 달리고 다시 좁은 해안 도로를 따라갑니다.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외진 길이었습니다. 펜션은 해안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작은 2층 건물 하나, 주변에는 다른 집도 거의 없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차로 10분은 가야 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예약 장부를 꺼냅니다. 2000년 당시에는 이런 수기 장부가 흔했습니다. 3월 15일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20, 323. 이박. 이름, 전화번호, 집 전화, 인원 성인 이아동일. 수사관이 묻습니다. 이 예약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전화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었습니까? 남자분이요.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3월 20일부터 2박 3일 예약하고 싶다고. 그리고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조용한 곳으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요. 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요. 그래서 그는 가장 외진 객실을 내줬다고 말합니다. 수사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실제로 오셨습니까? 네, 왔습니다. 언제입니까? 3월 20일 저녁 6시쯤이었을 겁니다. 기억이 확실합니까? 그 시즌엔 손님이 거의 없어서 기억납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 하나. 짐은요, 많지 않았습니다.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주 조용했습니다. 말도 거의 안 하고 열쇠만 받아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어땠습니까?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가족 사진을 꺼냅니다. 이 사람들이 맞습니까? 주인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 수사는 처음으로 균열을 맞이합니다. 며칠 묵으셨습니까? 2박 3일 예약이었는데 주인은 말을 멈춥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3월 22일 아침에
나가신 뒤로 안 들어오셨습니다. 22일이요. 네. 아침 일찍요. 7시쯤이었을 겁니다. 짐은요. 그대로 두고 가셨어요. 수사관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짐을 두고요. 네. 방에 가방이 그대로 있어서 잠깐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셔서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주인은 큰 비닐봉지를 하나 꺼냅니다. 그때 남아있던 겁니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이의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공책을 펼칩니다. 5학년 국어 공책입니다. 앞부분은 수업 내용이 적혀 있었고 뒷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입니다. 바다는 깊다. 5글자. 아이의 글씨체였습니다. 또박또박. 하지만 어딘가 떨린 듯한 글씨였습니다. 수사관이 묻습니다. 이 펜션에서 바다가 보입니까? 네. 바로 앞입니다. 깊습니까? 깊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창가로 다가갑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절벽, 그리고 검은 바다입니다. 그 가족은 제주도가 아니라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외진 펜션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아침 짐을 두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체험학습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이었을까요? 왜 하필 사람이 없는 곳이어야 했을까요? 수사관은 아이의 공책을 다시 바라봅니다. 바다는 깊다. 그 문장을 쓸 때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창밖의 바다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무언가였을까요? 2000년 5월 2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단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사실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남쪽 해안도로 끝,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곳입니다. 바다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말이죠. 펜션 주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CTV가 있긴 한데요.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당시의 CCTV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악했습니다. 대부분 흑백이었고 화질은 거칠었으며 얼굴을 선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윤곽, 동선, 멈칫하는 순간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펜션에는 CCTV가 2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하나는 현관 입구였습니다. 작은 숙소치고는 드물게 설치된 편이었습니다. 테이프는 남아 있습니까? 3월 건 아직 있습니다. 한 달마다 덮어 쓰는데 5월이니까 아직 지워지진 않았을 겁니다. 주인은 사무실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VCR 기계를 꺼내자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거의 안 봅니다. 문제 생길 때만 확인해요. 테이프를 넣고 되감기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날짜가 희미하게 찍혀 나옵니다. 2000년 3월 20일. 화면은 흑백이었고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시간은 오후 6시 12분. 은색 소나타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속도를 거의 줄이지도 급히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차는 주차장 가장 구석 자리에 조용히 멈춥니다. 운전석 문이 열립니다. 아버지입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동작은 차분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어머니가 내립니다. 머리는 뒤로 묶여 있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잠시 후 뒷좌석 문이 열립니다. 아이입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됩니다. 아이는 혼자 내려섭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미는 장면이
잠깐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부모의 뒤를 따라 걷습니다. 고개는 약간 숙여져 있고 작은 배낭을 양손으로 꼭 안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소풍 갈 때 매는 그런 가방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현관 입구 CCTV입니다. 세 사람은 계단을 올라옵니다. 아버지가 앞에, 어머니가 중간에, 아이는 맨 뒤에. 일렬입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펜션 주인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짧은 대화임은 분명합니다. 열쇠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돌아봅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정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가방을 안은 채 서 있을 뿐입니다. 세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3월 20일 밤 8시. 움직임 없음. 밤 10시. 여전히 없음. 주차장 화면에서도 차는 그대로입니다. 불도 켜지지 않았고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3월 21일 아침 7시. 현관 CCTV에 세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펜션 주인이 설명합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드려요. 토스트랑 계란, 우유 정도요. 세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약 30분 뒤 다시 나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웃음도 없습니다. 그저 올라갈 뿐입니다. 그날 오후에도 저녁에도 세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아침, 시간은 오전 6시 48분, 현관 CCTV에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아버지가 혼자 먼저 나타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차 시동을 겁니다. 배기가스가 희미하게 피어오릅니다. 그날 새벽, 공기가 차가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약 5분 뒤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입니다. 수사관들은 숨을 멈춥니다. 아이는 어머니 등에 엎여 있습니다. 화면은 흐릿하지만 분명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이의 팔은 어머니 어깨에 걸쳐져 있고 고개는 어머니 등에 기대어 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너무 피곤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머니는 계단 하나를 내려갈 때마다 아이를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아버지가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차 안쪽으로 눕힙니다.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한동안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아이를 눕히는 동작임은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트렁크를 엽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넣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조수석에 탑니다. 아버지는 운전석에 앉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합니다. 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이른 아침, 그저 드라이브를 나가는 가족처럼 보입니다. 시간은 3월 22일 오전 6시 57분. 그게 마지막입니다. 수사관 한 명이 말합니다. 아이 장면만 다시 봐주십시오. 테이프를 되감습니다. 다시 재생합니다. 어머니 등에 엎인 아이.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아이가 깨어 있었을까요? 화면을 확대해 봅니다. 팔이 조금 움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을 때 생긴 흔들림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사실만 남습니다. 5학년 아이가 새벽 6시 48분에 걷지 않고 엎혀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펜션 주인은 말합니다. 그날 아침은 제가 못 봤어요. 보통 7시쯤 일어나는데 그날은 좀 늦었습니다. 열쇠는요, 문 밖에 걸어두셨더라고요.
방 안은 어땠습니까? 정리돼 있었습니다. 침구도 개켜져 있었고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짐만 조금 남아 있었죠. 남겨진 짐, 돌아오지 않을 물건들입니다. 그 이유, 현관 CCTV에는 새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색 소나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사관들은 영상을 멈춥니다. 한 명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들어 있었을까요? 깨어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아침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영상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날 그들이 나눈 말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수사관은 테이프를 꺼내며 말합니다. 증거로 보관하겠습니다. 펜션을 나서며 주차장을 다시 봅니다. 영상 속에서 그 차가 서 있던 자리,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차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새벽 6시 57분, 천천히 출발하던 그 장면 그대로 말이죠. 한 수사관이 중얼거립니다. 이미 결정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영상 속 세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정해진 일을 차분히 해내는 사람들처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점이 무서웠습니다. 2000년 5월 수사팀은 결정적인 장면을 손에 넣었습니다. 3월 22일 오전 6시 57분 그 가족은 펜션을 떠났습니다. 남쪽 해안 도로를 따라 말이죠. 짐은 거의 남겨두고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생활 반응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흑백 화면소, 천천히 사라지는 차 한 대, 그리고 그 차 뒷좌석에 조용히 누워있던 작은 그림자 하나뿐입니다. 펜션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수사팀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3월 22일 아침 남쪽 해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수사팀이 반드시 다시 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아이에 대한 기록을 전부 다시 확인합시다. 담임교사부터 다시 만나고 학교 기록도 처음부터 봐야 합니다. 같은 반 아이들 면담도 다시 진행하죠. 처음 수사에서는 실종 가족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CCTV 영상을 본 뒤 수사관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을까? 담임교사는 학교 상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3월, 그러니까 실종 직전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그 아이의 모습은 여전히 또렷한 듯했습니다. 3월 들어서 확실히 더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원래도 말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때는 정말 입을 거의 열지 않았어요. 출석 부를 때 네 하고 대답하는 것 말고는요. 수업 태도를 묻자 담임은 잠시 말을 고릅니다. 멍하니 있었어요. 칠판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공책은 늘 펴져 있었지만 필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선은 자주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2학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수업은 따라왔거든요.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요. 그런데 3월부터는 마치 몸만 교실에 있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담임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학급 일지를 꺼냈습니다. 3월 10일 기록입니다. 수업 중 창밖만 봄. 이름 불러도 반응 늦음. 컨디션 확인 필요.
3월 14일. 점심 거의 먹지 않음. 보건실 권유했으나 괜찮다고 함. 3월 17일. 쉬는 시간 혼자 책상에 앉아 있음. 친구 권유에도 고개만 저음. 수사관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서가 제출되기 바로 직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까? 담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15일이요. 국어 시간에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주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여행지나 꿈의 장소를 말했습니다. 그 애가 손을 들었어요. 처음입니까? 네. 5학년 올라와서 자발적으로 손을 든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담임은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 어디 가고 싶은데?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었던 팔을 천천히 내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어 보였어요. 근데 끝내 못했어요. 다시 물어봤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뒤로는 다른 아이들의 발표 내내 책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닷새 전입니다. 제주도 이야기는 언제 나왔습니까? 3월 19일입니다. 그날 체험학습 신청서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담임은 그 장면도 기억했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는구나 좋겠다고 했는데 그 애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표정은 어땠습니까? 담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설레지 않았어요. 여행 간다는 아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담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왜 표정이 그러냐고, 괜찮냐고요. 하지만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건실 기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3월 7일 배가 아프다. 3월 12일 머리가 아프다. 3월 16일 그냥 좀 쉬고 싶다. 보건교사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어요. 열도 없고 아픈 데도 없다고 했어요. 아이에게 무슨 걱정 있니라고 물었을 때 아이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3월에 이 달라진 점 없었니? 아이들은 하나씩 기억을 꺼냈습니다. 점심을 거의 안 먹었어요. 조금 먹다가 그냥 놔두고요. 쉬는 시간에도 같이 안 놀았어요. 계속 자리에만 있었어요. 한 여학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상한 걸 물어봤어요. 너희 가족은 여행 자주 가? 라고요. 그 다음엔요. 제가 가끔 가 했더니 좋겠다 하고 말을 끝냈어요. 아이의 사물함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안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책, 필통, 실내화. 그런데 교과서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3월 13일에 그린 미술 그림입니다. 주제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배경은 바다였습니다. 푸른색이지만 어딘가 거칠게 칠해진 바다였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있었지만 노란색이 아니라 회색이었습니다. 그림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는 넓다. 하늘은 높다. 우리는 작다. 그리고 펜션에서 발견된 공책. 바다는 깊다. 아이는 계속 바다를 쓰고 있었습니다. 넓다. 깊다. 그리고 작다. 담임은 마지막 기억을 꺼냈습니다. 3월 19일 방과 후였어요. 그 애가 교실에 혼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창가에 서 있던 아이,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던 모습. 가도 되라고 했는데 그 애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리고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던 순간, 보건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던 순간, 바다를 그렸던 순간, 그리고 선생님, 저하고 말을 멈춘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아이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이전부터 정서적 변화를 보였으며 위험, 신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정황이 있음. 차갑고 건조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끝내 말하지 못한 한 아이의 시간들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말입니다. 수사는 마침내 바다로 향했습니다. 펜션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그 길을 따라 약 3km를 가면 작은 포구 하나가 나타나고 그 너머로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끊긴 해안 절벽이 이어집니다. 수사팀은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CCTV에 찍힌 마지막 이동 방향, 그리고 조용한 곳이라는 조건이 모두 이 길로 모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안 경비대와 합동으로 수색팀을 꾸렸습니다. 차량이 바다로 진입할 수 있는 지점을 전부 확인합니다. 2000년 당시에는 드론도 없었고 위성 추적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색은 사람이 직접 걷고 내려다보고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하루 종일 걷고 절벽 위를 내려다보고 풀숲을 헤치는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파른 절벽, 바위로 둘러싸인 해안, 좁은 오솔길, 차가 내려갈 수 있는 지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집요하게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입니다. 한 경찰관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풀에 가려진 좁은 비포장길 하나. 겉보기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희미한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간 자국입니다. 최근 것입니까? 한두 달 정도로 보입니다. 팀장이 잠시 길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길은 상상 이상으로 가팔랐습니다. 비탈진 흙길이었고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미끄러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자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50m쯤 내려갔을 때 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작은 만이었습니다. 삼면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만 바다로 열려 있는 구조였습니다. 파도는 비교적 잔잔했지만 물빛은 짙었습니다. 절벽 아래는 곧바로 깊은 수심이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물가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기 끝이 바다입니다. 타이어 자국은 물가에서 끊겼습니다. 그 말은 차가 멈춘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수팀 요청하십시오. 다음 날 해양경찰 잠수팀이 도착했습니다. 수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지점은 약 15m입니다. 조금만 나가면 20m가 넘습니다. 시야는요, 탁합니다. 수중 랜턴 없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잠수가 시작됐습니다. 잠수부 2명이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모두 숨을 죽이고 무전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짧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수색팀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차량으로 보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색깔은요, 은색입니다. 은색 소나타였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복돼 있습니다. 지붕이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날 오후 인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크레인이 동원됐고 케이블이 차량에 연결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차를 끌어올렸습니다. 물속에서 차량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은색 소나타 1997년식 번호판이 확인됐습니다. 그 차량이 맞았습니다. 차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지붕은 찌그러져 있었으며 앞 유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차를 내려놓자 물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곧바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에 무엇이 있을지를요.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어봅시다. 뒷좌석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맨 채로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는 옆으로 기울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안전벨트도 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핸들을 잡은 채 운전하던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려 한 흔적도, 창문을 깨려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시관이 말했습니다. 사인은 익사로 보입니다. 외상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차량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CCTV에서 봤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음성이 복구됐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물이 찼다. 그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비명도 없었고 도움을 청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알리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차는 그렇게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심 12m 아래에서 두 달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2000년 5월 28일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일가족 동반 사망, 외부 개입 흔적 없음, 자발적 선택으로 추정.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에 담기지 않은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제주도였는지, 왜 그 펜션이었는지, 왜 아이는 그토록 바다를 썼는지, 바다는 깊다. 그 문장은 결국 사실이었습니다. 수심보다 더 깊은 곳에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지금도 아무도 닿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6월 초입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묘지. 세 사람은 나란히 묻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입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척 몇 명, 아버지의 직장 동료 몇 명,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뿐이었습니다. 담임은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에서 오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짧게 다뤘습니다. 일가족 동반 사망, 경제적 어려움 추정. 기사는 비슷했습니다. 몇 줄의 사실관계, 그리고 익숙한 설명들입니다. IMF 이후 증가하는 가정 비극, 경제적 압박, 사회 안전망의 부재.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납득 가능한 이야기로 정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을 끝까지 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요. 경찰은 가족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빚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소유 아파트였습니다. 보험도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 모두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유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은 IMF의 그림자가 아직 짙게 남아있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 시기였는지, 왜 제주도라는 거짓말이 필요했는지, 왜 그렇게 외진 펜션이었는지, 왜 2박을 예약하고 하루 만에 떠났는지, 왜 아이를 업고 나왔는지, 왜 안전벨트를 풀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는지, 수많은 왜가 끝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중심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못했고, 설명받지 못했고,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학교에서는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5학년 2반 교실 한쪽에 사진과 꽃, 아이들이 쓴 편지가 놓였습니다. 아, 제주도 재밌었어? 나도 같이 가고 싶었어. 미안해. 더 친하게 지낼 걸 그랬어.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해. 아이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하늘나라에 갔다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주도 안 갔대. 응, 다른 데 갔대. 근데 왜 안 돌아왔어? 몰라. 아이의 책상은 한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임은 쉽게 치우지 못했습니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어서야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교과서와 공책, 필통은 작은 상자에 담겼습니다. 그 상자는 학교 창고 한 구석에 보관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다 버릴 수 없어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그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친척들이 와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웃들은 복도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안 됐어. 애가 제일 불쌍하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는지, 왜 아무도 막지 못했는지, 그 질문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2000년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왔고 새로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담임은 매년 3월이 되면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리던 모습. 선생님, 저하고 말을 멈췄던 순간. 그때 더 물어봤다면. 하지만 만약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펜션 주인도 가끔 그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히 체크인하던 세 사람의 모습. 아무 말 없이 방으로 올라가던 장면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역시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수사관들 역시 이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음성을 들었던 그 수사관은 가끔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물이 찼다.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포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결심한 사람의 차분함이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2001년이 왔습니다. 새 천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 속에 그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2001년에는 6학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2006년에는 중학교를 졸업했을 것이고 2009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입니다. 2013년에는 21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2000년 3월 22일 아침에 멈췄습니다. 수심 12m 바다 아래에서 말이지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끝내 말하지 못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서에 적힌 제주도라는 세 글자. 그것이 그 아이가 학교에 남긴 마지막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럴듯한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제주도, 체험학습, 가족, 여행, 그 평범한 단어들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을 혼자 삼킵니다. 아이의 공책에 남아있던 문장. 바다는 깊다. 정말로 깊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심보다, 말해지지 않은 마음보다, 질문받지 못한 시간보다 더 깊었습니다. 선생님, 저 끝내 완성되지 못한 그 문장. 우리는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아이는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 신호를 보냈다는 것.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2000년 봄, 한 가족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의심받지 않았던 말 뒤에 숨어서 말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놓쳤던 신호들을, 너무 익숙해서 묻지 않았던 말들을,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지 못했던 목소리를 말이지요.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를, 그 목소리를 이번에는 들어주기를, 그것만이 너무 늦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우리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지금도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크게 소리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끝까지 전하겠습니다.